요즘 뉴스에 나오는 갑질 논란을 보면서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생각만 했지 그게 제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이중성 때문에 준비하던 결혼을 파혼하게 된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부동산을 하던 부모님 덕분에 어릴 때부터 제 이름보다는 최씨 복덕방 둘째라고 불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살면서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매일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런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풍족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비록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추억이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었지만요.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바쁘신 부모님이셔서 어린 시절부터 저희 자매는 둘이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했어요. 그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매들의 성격이 누군가에게 의존을 하기보다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립적인 생각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 졸업반이 되기 전에 바로 취업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대학 생활 내내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미국으로 2년간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어요. 몇 년이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작한 미국 어학연수 생활. 그렇게 자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그저 부모님 그늘 아래서 편하게 살았구나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방 하나 구하는 것부터 어학원 알아보는 것까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준비했던 돈은 2년간 미국 생활을 하기에는 턱도 없었습니다. 알바를 구하려고 해도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못하니 동양인 여자아이를 받아주는 가게는 없었어요. 결국 회사를 다니고 있던 우리 언니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학연수를 할 때부터 이런 일을 예상하셨다고 해요. 고집센 둘째에다가 분명 본인에게 손 벌리지 않을 거라며 언니를 통해서 지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덕에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갈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영어도 많이 늘었고 미국 생활에도 적응을 하면서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쯤 허름한 차림에 가방을 메고 메뉴판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주문을 하고는 했어요. 그의 선택은 늘 가장 싼 2불짜리 샌드위치와 1불짜리 커피였고 그의 가방에 그려져 있는 태극기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데서 한국 사람을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거든요. 특히 제가 살던 곳이 한국 유학생은 거의 없던 지역이라 한국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제 또래 사람은 더욱 없었어요. 매일 가장 싼 샌드위치를 시키는 그의 모습이 뭔가 저와 비슷한 것 같아서 사장님 몰래 2달러짜리 샌드위치를 10달러짜리 샌드위치처럼 만들어줬더니 그가 저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는데요. 한국 사람이죠? 서비스예요. 저희는 그렇게 인연을 가지게 되었어요. 가끔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바이올린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왔다는 그는 집안의 온 가족이 음악을 하고 있는 음악가 집안이었습니다. 여유가 좀 있는 집안 형편이었음에도 어릴 때부터 부모 덕에 성공했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부모님 지원 없이 지내다 보니 가장 싼 샌드위치밖에 먹을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매일 메뉴판 앞에서 고민을 하던 이유를 듣게 되니 그와 제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에게 뭔가 모를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고 먼 미국 땅에서 피 끓는 20대 중반의 남녀의 만남은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예정했던 2년의 어학연수를 마치게 되어서 제가 먼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후 남자친구도 학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적극 참여한 불우이웃을 위한 자선음악회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예비 시댁 식구들과 처음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듣던 대로 남자친구의 집안에는 부모님 형제는 물론 심지어 삼촌 고모들까지도 전부 음악을 하는 음악가 집안이었어요. 늘 바쁘다 보니 대화가 적었던 저희 집과는 달리 가족들끼리 같이 노래도 부르고 공연도 하는 남자친구의 집안을 보니 뭔가 부럽기도 하고 신선했는데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요. 매년 자선과 후원도 이렇게 참여하시고 봉사활동도 다니시면서 약자들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저런 훌륭한 사람이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라는 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시댁 식구들과의 첫 만남 이후 같이 자선단체에 봉사활동 다니면서 시댁 식구들과도 많이 가까워졌고 저희 아버지 건물에 있는 한 식당에서 상견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전에 본가를 찾았는데 아빠의 오른팔에 깁스가 둘둘 말려 있었어요. 아빠, 손에 깁스는 뭐예요? 다쳤어요? 아빠는 별거 아니라며 웃어 넘기셨어요. 아빠는 부동산업을 하시면서 허튼 돈 안 쓰고 좋은 건물이 나올 때마다 사고 관리하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꽤나 큰 건물의 건물주가 되셨지만 20년 전 2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늘 자기 건물은 주인이 직접 관리해야 가치 있는 거라며 직원들과 함께 청소기를 들고 다니며 청소를 하셨어요. 위험한 일을 직원들 어떻게 시키냐며 본인 스스로 허드렛 일을 자처하기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감전도 당하신 적도 있고 이마가 5cm 찢어져서 피를 철철 흘릴 때도 있었던 터라 딸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내려놓고 쉬어도 되지 않겠냐고 하면 늘 하시던 말씀이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라면 누가 이렇게 하니? 내가 내 건물 스스로 잘 갈 거야. 여기 새 들어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좋지 않겠어? 아빠는 건물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세입자분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빠 건물에 한번 자리 잡은 곳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영업을 했어요. 건물 식당의 이모님과도 거의 가족처럼 지냈기에 제 상견례 장소를 부모님과 10년 넘게 인연을 맺어온 이모님의 가게로 결정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식당 이모님은 본인이 책임진다며 음식도 정말 정성껏 준비해준다고 하셔서 상견례 전에 가게를 방문했어요. 이모님께서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아야, 김 사장님 팔 좀 괜찮으시니? 그때 보니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아, 지금은 많이 나으셨어요. 아무튼 저희 아빠 그냥 좀 집에서 쉬시라니까 맨날 일하시다가 그렇게 다치시고는. 김 사장님이 말씀 안 하셨어? 그거 일하다가 다친 게 아니고. 이모님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아빠는 일하다 다치신 게 아니라 건물에 있는 식당을 찾은 아줌마가 로비에서 본인 구두에 껌이 붙었다며 청소하고 계시던 직원분을 불러서 폭언을 했답니다. 그걸 본 아빠는 그 아줌마와 다툼이 있는 중에 말리시다가 그 부부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해요. 그때 순간 며칠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자기야, 오늘 우리 엄마랑 아버지가 식당에 갔다가 낭패당했다더라. 엄마 구두에 껌이 붙어서 항의했더니 거기 경비랑 청소하는 사람이 오히려 막 몰아붙였다고 하더라고. 요즘엔 무슨 항의만 해도 갑질이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니.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어서 당장 로비 CCTV를 확인했어요. 불길한 기분은 단지 기분만이 아니었습니다. CCTV 속 아빠는 비참하게 갑질당하고 계시던 청소하는 아저씨를 보고 중년의 여성을 말리고 계셨고 그 여자가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는데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의 구두에 껌이 붙자 경비원을 불러서 폭언을 쏟아부었어요. 그걸 본 아빠가 말리는 과정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예비 시어머니는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버러지 같은 청소부가 누구 몸에 손을 대냐면서 폭언을 했고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아빠를 내동댕이 치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CCTV 화면을 보고 나니 화가 나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타령을 하면서 약한 사람들은 도와야 한다고 말했던 그 여자가 자기 구두에 껌 좀 붙었다고 경비 아저씨를 불러서 무릎 꿇으라며 소리를 치고 아빠에게 청소나는 버러지라며 청소부를 무시하고 갑질하는 모습을 보니 자선 행사를 하고 봉사활동 다니는 게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세였을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빠가 어떻게 살아오셨는데 제 인생에 이런 인간들하고 엮일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엎어버릴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모님께 이야기를 듣고 CCTV를 확인하고 하다 보니 상견례 시간이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갑질을 한 그 가식적인 인간들에게 사과는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상견례는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수성가로 성공하신 분이라 그 우아하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저희 부모님께 인사하는 그 여자는 역시나 말끔하게 차려입은 저희 아빠를 못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참 어이가 없더군요. 며칠 전에 버러지 같은 경비원에 청소부라고 부르던 인간이 옷 하나 바뀌었다고 자수성가하신 훌륭한 분이라고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웠어요. 저희 아빠 역시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빠,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미안해요. 나 꼭 직접 사과받아야겠어요. 이 사람들은 역시나 못 알아보네요. 저희 아빠 못 알아보세요? 아가야, 그게 무슨 소리니? 사돈, 우리 뵌 적이 있던가요? 어디 골프 회원인가요? 어디서 뵌 적이 있기는 한데.
아줌마는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고개 숙이고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갑질이나 하는 게 당신 모습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나가던 개가 웃어요. 순간 남자친구는 당황하고 제 말을 가로막았는데요. 자기야 무슨 말이야. 아줌마는 뭐고 갑질이라니. 우리 엄마가 언제. 한참을 생각하던 예비 시어머님은 뭔가 떠오르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 청소부? 아니 부동산으로 성공한 분이라고 하길래 기대가 컸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너희 아버지니? 부동산으로 집에 돈 좀 있는 집이라고 결혼시키려 했더니 완전 사기꾼 집안이네. 잘못하다가 청소부 집안이랑 결혼시킬 뻔했네. 현수야 일어나라 가자. 아줌마 이 결혼은 당신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 건물에서 그 난리를 피운 거 아니었어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이 왜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겠어요? 이 건물이 우리 아버지 거니까. 본인이 직접 청소하고 관리를 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살면서 사람 눈이 그렇게 파르르 떨리는 건 처음 봤어요. 이 건물의 주인이 저희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마치 석고성처럼 굳어있더라고요. 저희 딸은 이미 결정한 것 같으니 저희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 사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돈인 줄도 못 알아보고 저희가 잘못했네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결혼 몇 달 앞두고 이렇게 엎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애들 봐서라도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갑자기 식당을 나가려는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셨습니다. 정말 아빠 건물 앞에서는 교양도 자존심도 다 버린 듯해 보였어요. 남자친구는 다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얘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결혼도 얼마 안 남았고 이렇게 결혼을 없니? 너희 아버지한테 말 한번 잘해주렴. 내가 큰 실수했다. 내가 그 청소부가 너희 아버지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니? 나도 몰랐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그 여자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한지 깨닫지도 못하는 듯 했습니다. 떨어지라고 밀어봐도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계속 붙잡고 있길래 식전에 나온 호박죽을 그 여자 머리에 엎어버렸어요. 이게 뭐야? 호박죽이 얼굴에 흘러내리는 꼴을 보니 참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네. 당신은 청소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 아들 결혼 걱정할 때가 아니야. 당신들이 우리 아빠를 어떻게 했는데 바닥에 내팽개쳤다면서. 폭행죄를 고소했고 CCTV 다 확보해놨으니까 경찰한테서 연락할 거야. 솔직히 남자친구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상가분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자란 저로서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인간들을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파혼 후에 아버지 폭행건으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인간들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고 전화 한두 통해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아빠는 저걸 인간이라고 사돈 안 된 게 다행이라며 그런 푼돈 필요 없으니 그 여자한테 폭언을 들은 경비원 아저씨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자기가 그딴 청소부랑 건물 관리인한테 무릎을 꿇으라는 거냐며 여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그렇다고 자기들이 어쩌겠어요. 폭행죄로 빨간 줄 생기기는 싫었는지 경비원 아저씨에게 와서 결국 무릎 꿇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통쾌하기 그지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아저씨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왜 저렇게 사나 싶었습니다. 살면서 저희 부모님이 막연하게 성실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내가 살아도 부모님처럼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들이 거창하게 지겹도록 내뱉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아무렇지 않게 실천하시는 분이 저희 부모님이었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살아오신 길 제가 더럽히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돈 때문에 참 한이 맺힌 게 많았습니다. 누군들 안 그럴까 싶지만 저는 특히 치가 떨릴 정도였어요. 저에게 돈이라는 것은 참 멀고도 먼 이야기였습니다. 어릴 때를 돌이켜보면 저희 집은 가진 게 너무 없었던 집이 아니었어요. 막노동을 하시던 아버지는 항상 비만 오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매일 부업이라면서 시장에 나가 돈을 벌어오셨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집안에 돈은 당연히 없었고 보험료조차 들어놓은 것이 없어서 어머니가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그저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그때부터는 집안의 어머니 역할을 대신하게 된 건 바로 저였습니다. 아버지의 오빠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고 저 혼자 엄마 몫까지 다 해나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낸 지 2년이 되지 않아 어디서 애딸린 새엄마라는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는 중학생이던 저와 오빠를 그렇게 자기 자식과 차별하면서 키웠습니다. 돈은 10원 하나 벌지도 않으면서 돌아가신 저희 친엄마와 다르게 어찌나 잘 쓰는지 나중에는 저희를 제외하고 맛있는 음식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도 제가 그렇게 새엄마한테 차별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셨고요. 그나마 오빠는 장남이라 그런 것이 좀 없었어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20살이 되고 나서 저는 공장에 나가 돈을 벌어야 했고 거기서 벌어서 모은 돈은 새엄마가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가져갔고 심지어 제 돈을 친정에도 보낸 걸로 압니다. 제가 그 부분을 참다가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나를 잡고 따지고 들자 어디 딸년이 부모한테 대들냐며 아버지한테 받게 되고 저에게 친정은 없는 이만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못 배우면서 살아오다 보니 딱 제 수준의 남편을 만났던 것 같네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은 순박한 인상을 가졌고 착해 보였습니다. 사람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던 그 남자의 성격만 바라보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이 인간은 술만 먹으면 개가 되더라고요. 처음 그것을 알았을 때 이혼하라는 지인들의 말에도 그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것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고 특히 저희 친정이 저를 버리다시피 한 거라 제가 시집갈 때도 단돈 한 푼도 안 주고 오히려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지금까지 키워준 값을 받아야겠다고 하던 인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제가 지금까지 벌어서 가져다 준 돈들 중에 일부분이라도 조금 달라고 했더니 아버지는 어디서 빚을 내서 3천만 원을 가져다 주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출가 외인이니 이제 집안에 발들일 생각은 말라며 가진 재산도 탐내지 말고 앞으로는 남편 말 잘 듣고 지내라고 하던 게 친정이었어요. 남편의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미 몇 번 낭동을 부려서 경찰에 끌려간 적도 있을 만큼 남편이 술만 먹으면 난폭한 개가 되는 일이 많았었고 그걸 알면서도 저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결혼을 시켜줬어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도 나이가 엄청 많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그 뒷바라지조차도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늦둥이라 오냐오냐 키워서 평소에는 눈치나 보고 했지만 그놈의 목구멍에 술만 밀어넣으면 마음속을 싹 다 풀어내는 아주 독하고 더러운 버릇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이 저한테 술이 모자르다고 회사에서도 난동을 부려서 잘리게 된 이후로는 대놓고 술주정뱅이처럼 살며 집안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를 지켜준 것은 오로지 제 아들이었어요. 남편의 술주정은 갈수록 늘어나 나중에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지옥 같은 곳에서 보내다 보니 큰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던 날 또 술주정을 부리면서 폭행을 시작한 남편을 먼지나게 때린 이후로 그때부터 남편이 아들 눈치를 보며 술도 잘 안 마시더니 결국은 집을 도망 나갔습니다. 남편이랑 그때부터 별거를 했지만 그래도 시댁과는 인연이 끊기지 않았어요. 그나마 힘들게 살 때 모자란 생활비를 뒷바라지해준 건 다름 아닌 아주버님이었거든요. 제가 시어머니 치매를 뒷바라지한다며 간병인비라며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그렇게 직장에서 잘리고 집안에서 술만 먹고 있는 걸 알고는 돈을 더 많이 보내주시면서 힘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아주버님과는 달리 시누이는 시집 한번 잘 가서 그걸로 항상 저희 남편을 개무시하고 저희 집안을 무시했습니다. 남편은 인간 같지 않던 놈이라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무시가 남편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니 저도 너무 견디기가 힘들더군요. 결혼 후부터는 시누이는 좀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아무 때나 저희 집에 비번을 누르고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어 제끼며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어차피 이것들 다 자기 남편 돈으로 산 건데 자기가 먹는 게 뭐 어떠냐고 할 정도였고 남편의 친누나라고 시어머니처럼 저를 부려먹기도 했습니다. 명절날엔 과외를 많이 해서 공부시키던 자기 아이들과 학원비도 없어서 학원도 못 간 우리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여동생이라고 폭력이나 쓰는 남편을 감싸고 나중에는 대놓고 조카들한테 저희 아이들 보고 무식하니까 같이 놀지 말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 외에도 시누이는 시어머니 생일부터 시작해서 추석 같은 행사만 있으면 맨날 말이 친정에 돈 빼돌린 거 아니냐며 왜 이리 돈이 없냐고 이번에 준비한 게 왜 겨우 이거냐고 집에서 뭐 했냐고 여태 얼마나 빼돌렸냐며 남편 선물 사는데 겨우 이딴 싸구려를 사느냐며 우리 남편이 돈을 얼마나 보내주는데 입을 싹 닫는 거냐고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냐고 이런 말들로 저를 미치게 하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 남편이 개차반이라 그런 것을.
그래도 아주버님께서는 인품이 참 좋으셔서 조카들한테도 많이 안 주는 용돈을 저희 아이들에게는 명절마다 거금을 들여서 주셨고 저희 집에도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고등학생인 제 아들에게 두들겨 맞거나 하면 그때부터 신우가 와서는 저희 아들에게 호로자식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를 쳤고 앞으로 저보고 돈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지만 아주버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돈을 보내주시면서 제가 선물도 사서 보내드리려고 하면 됐다고 하셨어요. 그 일로 신우이가 아주버님과 제가 바람 피우는 게 아니냐며 자기가 돈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계속 돈을 보내냐고 했는데 아무리 까뒤집어도 둘이 바람핀 그런 흔적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된 웃지 못할 사건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명절날 인사를 안 드릴까 싶어서 안 가면 돈을 받아 처먹어 놓고는 은혜도 못 는다고 하고 또 가면 자기가 지켜보고 있으니 자기 남편한테 꼬리치는 거 걸리기만 해보라며 애들 앞에서 모욕까지 주던 그런 신우를 볼 때마다 저는 참으로 한심스러웠어요. 그 뒤로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아주버님께 그동안 고마웠다고 돈은 이제 그만 보내주셔도 된다며 제가 어떻게든 지금까지 지원해 주신 거 갚아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라고 왜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저 하나 망신당해서 애들 학원이라도 보내줄 수 있으면 다 참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더 이상 그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겠더군요. 그래서 매달 소액이라도 갚으려고 하니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시는 아주버님 덕분에 저는 그동안 지원받았던 돈을 모두 계산해서 한 번에 갚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애들 학창시절 당시에는 지원을 안 받으며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하도 사고 쳐놓은 것들이 많아서요. 저희 애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메이커아웃 한번 해준 적이 없던 것이 참 짠하더군요. 돈이 없는 집안이다 보니 변변찮은 학원도 못 다녔고 아들도 대학은커녕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며 학교 성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실업고로 진학했습니다. 아들이 실업고를 가겠다고 하자 그 명절날 신우가 얼마나 비웃던지 아들 얼굴이 다 시뻘개져서 씩씩거리는 걸 겨우 달래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였고 성인이 되고 나서 바로 군대를 다녀오더니 그때부터는 공사장을 떠돌면서 소위 말하는 막노동을 하더군요. 지방을 떠돌며 일하고 다니면서 독하게 돈을 모으던 아들이 저는 그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신세한탄하며 보고 큰 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였는데도 저렇게 아등바등하며 독하게 일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게 내 아들이지만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일하느라 명절날조차도 모두 제 아들을 사정없이 씹더군요. 막노동 일을 하는 자식이라며 없으니까 못하는 말이 없을 정도로 험담을 하길래 저 역시 더는 못 참고 그런 시누이와 머리카락을 뜯으며 싸움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이제 돈 받을 거 다 받았다 이거냐며 천한 것들은 역시 은혜를 전혀 모른다는 둥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하도 싸우자 결국 아주버님이 저희 둘에게 화를 내면서 말리고 나서야 끝이 날 정도였어요. 그만큼 시누이와 저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로도 저는 아주버님에게 돈 빚진 것은 갚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돈을 모아서 보내드리자 시누이는 이제서야 갚냐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아주버님은 저에게 안 돌려줘도 되는데 왜 이러시냐며 1,000원댁이 너무 과하게 준 것 같다고 했어요. 돌려주려 했지만 저는 시누이한테 더 이상 빚진 게 없고 싶다고 끝내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돈관계를 정리하고 시누이와의 관계가 끝이 나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식을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는지 큰 조카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둘째 딸은 음악을 한다면서 저에게 꼬박꼬박 전화해서 자랑을 해야 되는지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속을 아주 뒤집어 놓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이제는 동관계가 없어지고 나니까 자식 자랑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렇게 십수년의 세월이 지났을 무렵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젊은 날 그렇게 노가다하고 힘든 일이라는 일은 다 하더니 어느 날 군대에서 만난 고참이 아들의 성실함이 생각나서 동업을 하자고 부르게 되었고 거기에 사업을 하러 간다고 지방으로 갔습니다. 신우는 그걸 알고 자기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말하면서 항상 저희 아들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왜 궁금한지 틈만 나면 근황을 물었고 저는 그저 제 아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이런 말 정도만 전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생각처럼 일이 잘 안 풀렸나 보더군요. 원래부터 저희 아들은 별로 말도 없고 과묵했는데 혹시나 일이 힘들지 않았냐고 걱정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아들이 지방에 있다 보니 본가에 올라오는 시간도 부족하다며 오로지 일만 하던 아들이 일을 핑계로 둘러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1년이 지나서 저희 아들은 명절날 신우랑 다 같이 모여있는 집에 당일날 올라오겠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돈도 못 버는 게 벌써부터 겉멋만 들었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렸고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그 소리를 듣더니 신우를 보고 피식 웃더군요. 조카들도 신우를 닮아서 자랑이라며 말하고 있자 아들은 한참을 듣고 있다가 말을 하더니 신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고모, 제가 유치해서 이런 짓은 안 하고 싶었는데 하도 들은 것이 저도 한번 이번에 유치한 짓 좀 할게요. 오늘 보니 굳이 고민한 내가 바보 같을 정도네 라고 말을 하더니 통장을 하나 꺼내서 제가 아니라 신우한테 건네더군요. 신우는 그 통장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러면서 아들이 저에게 엄마, 저희 이제 집 사서 당장 이사 가자고 돈 엄청 많이 벌었다고 말하더니 통장을 넉넉히 보고 있는 신우이에게서 아들이 통장을 뺏어서 저에게 넘겼습니다. 통장 속에는 무려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더군요. 4년 넘게 계속 돈이 안 돌아서 모든 것이 어긋나 큰 돈을 계속 못 모았는데 2년 정도 전부터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일이 풀렸고 자기가 회사 지분이 좀 들고 있어서 사장이 이만큼 배당을 해줬다며 앞으로 돈을 더 벌 것 같다고 그리고 오늘 타고 온 자동차도 사장이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며 외제차를 사준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은 큰 조카에게 형, 월급 얼마 번다고? 연봉 6천, 7천? 고생 좀 더 많이 해야겠어 라며 껄껄 웃더라고요. 순간 분위기가 완전 싸해져서 어두워지자 아들은 우리가 여기 있어봐야 분위기만 더 안 좋을 것 같으니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자며 저와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까지 신우네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 거리는데 진짜 수십 년을 쌓아왔던 감정이 확 뚫리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아들은 이제야 자기가 효도할 수 있어서 죄송하다고 사실 진짜 성공하는 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몇 년 동안 밤잠을 설치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서 정말 한 달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다고 그런데 7.8기라는 마음으로 회사 대표와 의기투합해서 계속 시도하고 또 시도하니 결국은 성공한 것 같다고 성공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돈 좀 만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제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보더니 너도 이 오빠가 집을 사줄 테니까 당장 독립 준비하라고 말했고 저에게도 이제는 식당 같은 데 나가지 마시고 좀 쉬시라고 앞으로 아들이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드리겠다며 저에게 말은 했지만 제가 어찌 감히 아들 돈으로 연명을 하겠습니까? 저도 그 뒤로는 식당을 안 나갔어요. 아들이 저에게 나중에 이러다가 엄마 앞으로 나갈 거라고 지금도 몸이 성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 해야 엄마가 마음 편하겠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하시고 엄마가 가고 싶은데 가시라고 말하던 과분한 아들이네요. 신우는 그 이후로 제 아들과 이사한 집에 집들이도 오지 않고 신기하게 심심하면 자기 아들 근황 알려준다고 전화 오던 그 여자가 지금은 아예 연락조차 없습니다. 제가 이제는 먼저 연락해서 이사했다고 말을 해도 반응이 밋밋하고 명절이라고 찾아가겠다고 연락하면 자기들이 갑자기 여행이니 뭐니 하면서 저를 회피하는 것을 보니 참 웃기기만 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 보고 고졸에 노가다 다니면서 평생 그렇게 험하게 살 인생이라고 비아냥거리더니 신우이가 이제는 그런 아들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하소연할 것도 없고 제가 자주 눈으로만 보는 이곳에 글을 쓰네요.
어디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사실대로 써볼게요. 제가 정말 이상한 건지 말해주세요. 저는 결혼 4년 차,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집 대출 갚고 여유 자금으로 2억 모을 때까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어릴 때 조금 가난하게 자란 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제가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낳고 싶어 신랑과 6년간 미친 듯이 벌고 아껴 쓰다며 모으는 중입니다.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 도움이 없었고 시댁에서 도와줄 수 없다기에 저도 저희 부모님 도움 안 받아서 좋다고 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시누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집도 날리고 빚도 졌지요. 현재 시누이는 원룸에서 세 식구 거주 중이며 수입이 250 정도라 많이 빠듯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시부모님 생신 때에 외식을 하게 되면 밥값을 저희가 다 냈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시누 남편, 시댁 식구 대부분은 한 덩치를 하고요. 보통 사람 이상으로 많이 먹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돼지갈비집에 가면 보통 2명이 3인분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언급한 4명은 1인당 3인분을 먹어도 된장찌개에 냉면까지 풀로 먹어야 배가 부르다고 합니다. 저렇게 잘 먹는 사람은 사실 주위에서 잘 보지 못해서 저렇게 먹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잘 먹는 걸 까고 싶진 않습니다. 신랑이 저랑 둘이 있을 때 밥 먹을 때 딱히 식탐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확실히 식대가 남달라요. 일반 돼지갈비찜 1인분 15,000원인 집에 가면 성인 6명, 아이 1명, 15만원 정도에 끝낼 것도 거의 30만원 가까이 찍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 구정 때 그 없는 형편의 신우가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제가 더 걱정이 되지만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음 달 본인 생일에 신우가 대게를 먹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어머니 생신에 왜 신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죠.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대게집을 가본 적이 없어서 가격 감이 없었습니다. 시세에 따라 어마어마해진다는 걸, 아니 기본적으로 후덜후덜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진작 알았다면 거절했을 텐데 말이죠. 저 포함 친정 식구들이 대게를 크게 좋아하지도 않고 외식하면 주로 고기나 한정식 정도인데요. 그래서 동료 중에 맛집을 자주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대게집 괜찮은 곳도 물어보고 블로그에 쓰여진 글도 보고 가격을 알아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1kg에 55,000원 이상을 보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저랑 시어머니, 신우 아들 셋이 1kg 잡고 4명은 각각 2kg 이상 먹을 테니 2명 3kg 잡아서 4명 6kg 하면 총 8kg, 5.5만원씩만 잡아도 44만원이 나옵니다. 그 외에 밥 같은 걸 추가하면 50만원은 그냥 찍겠더라고요. 한 끼에 50만원이라니 정말 아까웠습니다. 마음 같아선 회를 한 상자 사서 한가득 주고 싶을 정도로 이걸 어쩌나 싶었죠. 저는 4년 가까이 아끼고 살던 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돈 10만원에도 엄청나게 심사숙고하는 편입니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더 싼 곳은 없나 비교해가며 제가 계속 가는 걸 망설이니 신랑이 본인 연차 수당 나온 걸로 살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조사비 따로 모아놓은 통장에서 30만원 될 테니 오빠는 20만원만 보태라고 했죠. 신랑은 월 기름값 포함 용돈 30만원 받아요. 대신 연차 수당 같은 경우에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받는데 기본급이랑 성과금은 저축하고 연차 수당은 100% 다 용돈 통장으로 주거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름값 포함 30이면 정말 적은 돈이라는 거. 근데 저도 출퇴근 지하철로 하고 있고 용돈 20만원 정도라 신랑이 크게 불만은 안 했습니다. 연차 수당 4년 동안 안 쓰고 얼마나 모았길래 저렇게 멋지게 50만원을 준다 하지 생각하며 용돈 통장 계좌를 보니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거래 내용을 눌러보고 솔직히 좀 그랬습니다. 최근 1년 거래 내용을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50만원씩 석 달에 한 번, 신우에게는 짧게는 일주, 길게는 한 달 간격으로 10만원, 20만원씩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본인 용돈으로 보내준 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신랑에게 어머니랑 시누이한테 돈을 계속 주고 있었느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자꾸 용돈 달라고 전화와서 드린 거고 시누는 빌려준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시누이는 아직 빌려가기만 하고 갚은 적이 없습니다. 시누이는 시부모님께도 월 60만원 이상 받는 걸로 아는데 저희 집에서도 받았네요. 시누이를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볼 때마다 가방이 신상이고 그런 걸 보면 무슨 생각으로 사나 싶기도 해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없다 하면서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넉넉하진 않습니다. 아버님이 벌어오시는 걸로 생활하시는데 그 적은 월급에서 아가씨가 매달 손을 벌리나 봐요.
시어머니가 자주 신랑에게 하소연하면서 용돈 좀 달라고 하나 봅니다. 시누이한테 용돈 주는 시부모도 문제고 그걸 또 아들한테 달라고 해서 메꾸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본인들 문제고 저는 최근에 알게 됐고 제 살림에 피해주는 건 아니라 넘어갔었습니다. 아무튼 토요일 저녁에 대게집에 갔습니다. 바로 잡아서 키로 달고 삶아주는 곳이라 마지막까지 흥정을 열심히 했고 그날은 1kg에 54,000원이고 큰 걸로 해서 8kg에 바닷가재 3마리와 대게 1마리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제 딴에는 어머니 케이크값 3만원에 게딱지 밥이랑 음료 마셨다고 50만원이라 나름 만족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대게를 먹는 도중에 게딱지 밥을 주문했고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식당에 손님이 많아 화장실 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친구 결혼하는 전화라 짧게 통화를 하려고 했지만 10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자리에 와서 게딱지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 찐 대게 2접시가 오는 겁니다. 킹크랩이라고 하네요. 제가 신랑 보고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옆에서 추가로 조금 더 시켰다고 하시네요. 신우가 더 먹고 싶어 한다. 땡서방도 잘 먹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돈 내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눈치도 없이 다들 잘 먹는다고요. 진짜 그 자리에서 처음 혼자 넋놓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아까랑 양이 비슷하길래 몇 킬로인데요 물으니 7kg라고 합니다. 7kg가 조금인가요? 너무 화가 나서 킹크랩인지 대게인지 남편 포함 시댁 식구들 얼굴에 던지고 싶었네요. 아니 상식적으로 개뿔도 없는 사람들에게 50만원씩 먹여놨더니 그게 모자란다고 상의도 없이 1, 2만원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추가할 수가 있나요? 비싼 만큼 적당히 먹으면 되지 무슨 밑빠진 독이 따로 없고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갑자기 내 알 50만원도 너무 아깝고 50만원 허무하게 버린 기분? 열받아서 추가로 나온 킹크랩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시댁 식구들이 먹는 것만 쳐다봤습니다. 예상대로 시누이 부부가 3분의 2는 다 먹었고요. 시부모님 커피 뽑아드리고 남편과 시누이를 잠깐 화장실로 불렀습니다. 킹크랩 추가한 거 아가씨가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오빤 이거 오늘 밥 다 내는 거 아니에요. 50만원 계획 잡고 왔는데 저한테 허락도 없이 30만원 넘게 추가하면 어떡해요. 시누이와 남편 둘 다 닥치고 있더라고요. 엄마나 오빠가 괜찮다고 하길래 신랑 쳐다보며 허락했냐고 쏘아붙이니 임신도 했고 더 먹고 싶다길래 신랑이 제일 열받았어요. 열받아서 막말이 나왔어요. 누구보다 내가 엄청나게 고민한 거 알면서 당신 돈 많아? 연차 수당 믿고 그러나 본데 앞으로 연차 수당 다 안 줄 거야. 연차 수당으로 내든지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추가금 내는 순간 끝이야. 그런 줄 알아. 하고 남편한테 삽시간에 퍼붓고 시누이한테 말했습니다. 아가씨 임신해서 되게 먹고 싶다고 한 거 들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만 제 나름 다들 배부를 수 있게 주문했고 그 정도만 드셨으면 저도 기분 좋게 사줬죠. 대책 없이 추가하면 그 돈을 누구 보고 내라고요. 아이 아빠인 아가씨가 내세요. 제가 킹크랩 한 입도 안 먹고 누가 제일 많이 먹나 봤는데 두 분이 제일 많이 드셨어요. 부모님들 드신 건 저희가 낼 테니 두 분이 가져 드신 건 두 분이서 내주세요. 저도 형님이 사는 줄 알고 돈이 없어요. 참고로 시누이 부부는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도 없습니다. 시누이가 집에 가서 이체해드릴게요. 계좌번호 주세요. 대충 이런 대화들이 오갔고 제 말에 자존심이라도 상한 듯 시누이는 이체해준다고 큰 소리를 치고 나가더라고요. 시누이는 시아버지 차 타고 갔고 저는 신랑이랑 둘이 타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그동안 저희 친정과 시댁을 비교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우리 부모님이 언제 너한테 밥값 한번 내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누가 봐도 너희 집 사람들 심하지 않느냐고 하니 신랑은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시누이한테 돈 받기 전까지 또 빌려주면 끝이다. 누군 돈 쓸 줄 몰라서 이러고 사냐. 나중에 아기 낳으면 남의 손에 안 맡기고 내가 직접 집에서 키우고 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아끼면서 사는데 누구는 왜 돈 없으면서 필요한 거 다 사고 얻어먹고 다니고 내가 호구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내 3살 정도까진 어린이집 보낼 생각이 없고요.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께 봐달라고 하면 두 분 나이도 있으신데 병나고 용돈도 챙겨드리니 제가 키우고 싶어서 젊을 때 고생하자고 생각했는데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입고 처녀 때 입던 옷 돌려 입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경조사 통장을 만들어서 시댁 친정 똑같이 드렸고요. 명절, 생일, 어버이날 때 용돈 그리고 만약에 시댁 외식으로 30만원 나오면 똑같이 30만원을 친정 외식비로 빼놓았습니다. 친정 외식비로 빼놓은 봉투에 돈이 다 그대로 있을 정도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봉투 드리면 안 받을 때도 많아서 제가 엄마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억지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놈의 시댁은 얼굴만 보면 뭐가 먹고 싶다. 올 때 뭐 좀 사와라. 여행 가고 싶다. 이번엔 정말 홀구지 그만하고 싶어서 신우에게 계좌번호 보냈습니다. 어디 한번 어떻게 하나 보고 싶었습니다. 읽고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3일이 지났고 아까 오후에 카톡을 했습니다. 카톡은 아래 내용과 같아요. 아직 입금 안 되었던데요. 언니 진짜 돈이 없어요. 어차피 계산하신 거 그냥 넘어가 주세요. 아니 그날 식당에서는 집에 가서 당장 이체해줄 것처럼 화내놓고 3일째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없다고요? 진짜 배째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엄마 생일이라 먹은 건데 오빠랑 언니는 돈도 잘 벌면서 왜 자꾸 그래요. 저희 진짜 돈 없어요. 돈도 없으면서 그 비싼 킹크랩 추가로 시켜요? 그것도 저 화장실 간 사이에. 먹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가씨랑 고모부가 다 먹었잖아요. 지금 바로 이체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얼마 벌든 얼마 쓰든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한 끼 식사에 50만 원도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85만 원이 말이 되나요? 대게도 아가씨가 먹고 싶다 한 거라던데 어머니 생일인데 왜 아가씨가 정해요? 제가 임신 중이니까 엄마가 저보고 먹고 싶은 거 골라도 된다고 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어서 많이 먹은 건 미안해요. 근데 저희 사정 아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돈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돈도 없으면서 그 비싼 걸 아무렇지 않게 시켜요? 매번 우리가 밥값 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시네요. 임신해서 먹고 싶은 거 시댁 가서 사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애 아빠는 아니잖아요. 친정오빠랑 제가 만만해요? 긴 말 필요 없고 돈이나 보내주세요. 언니 진짜 너무해요. 오빠는 돈도 잘 벌고 집도 좋은데 저희한테 밥 한 끼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언니가 아직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나 본데 생활비가 매달 너무 부족해요. 네, 아까워요. 오빠한테 저 몰래 돈 빌려간 것도 알고 있어요. 10만 원, 20만 원씩 빌려간 게 250 정도 되던데 그건 대체 언제 갚을 거예요? 나중에 태어날 아기 생각해서 오빠랑 저 엄청나게 아끼고 살고 있어요. 오빠 용돈 30만 원인 거 아세요? 근데 아가씨는 오빠며 어머니께 돈 받아서 가방 사고 옷 사고 탕진하기 바쁘면서 어머니 생일에 대게 본인들이 다 먹어놓고 대게 먹은 거 낼 돈은 없어요? 내일까지 35만 원 이체 안 하면 앞으로 저 시댁에 도리 안 해요. 시부모님 생일에도 용돈 10만 원만 딱 드릴 거고 앞으로 아가씨 내외랑 겸상하는 일 없을 거예요. 오빠한테 빌린 돈 갚기 전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언니는 왜 부모님 생일에 형제들끼리 돈 가지고 그래요? 오빠가 장남인데 부모님 생일에 큰 선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빠한테 돈 빌린 건 미안해요. 근데 오빠 돈으로 생활비 빌려 쓴 거예요. 가방 산 적은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생일 이외에 외식은 없고 집에서 요리해 먹으셔서 저희 불러서 식사 한 끼 하고요. 언니들이나 저나 외식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반반 냅니다. 4년 동안 시댁 밥값을 우리가 다 냈지만 아가씨네는 커피 한 잔 안 사고 심지어 오빠 생일에 케이크 하나 안 샀습니다. 장남인 게 왜요? 장남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요? 온갖 돈을 다 쓰게 하는데 아가씨는 시부모님 딸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님 챙겨야지 왜 제가 매번 아가씨 엄마를 챙겨요? 매번 고모부도 얻어먹을 생각만 하고 염치 없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걸 끝으로 답도 없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사정 뻔히 알면서 저보고 너무 그러는 건 심한 거 아니냐고 하네요. 지금 울고불고 난리라고 35만 원 없으면 못 사냐고 그러네요. 진짜 울고 싶은 사람은 저인데 일반 서민들이 5년 동안 죽어라 일하며 숨만 쉬고 살아도 모으기 힘든 돈이 2억인데 아기 잘 키우고 싶어서 4년 동안 대출금 갚으면서 적금 만기되는 낙으로 살았고 아직 목표 금액 만들려면 2년 넘게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우리는 안 불쌍하냐고. 아가씨가 돈이 없든 저는 꼭 받아야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그 돈 본인이 보내줄 테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고 하네요.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을 하니 참나 신우 편 드는 시어머니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나요? 근데 며느리나 사위나 같은 입장인데 자기 딸 고생시키는 사위한테는 아무 소리 못하더니 며느리는 엄청나게 만만한가 봐요. 따지고 보면 저한테 잘해주셔야 본인에게 이득이라는 것도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에 35만 원 안 주셔도 돼요. 앞으로 효도는 사위한테 받으세요.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랑 전화 끊고 신우 카톡이랑 녹음한 거 신랑에게 들려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며느리 도리하는 건 절대 없을 거다. 그게 싫으면 언제든지 말해. 혼자 시댁 가는 것까진 상관 안 할 테니까. 대신 여동생이나 어머니한테 나 몰래 또 돈 줄 거면 난 당신 다시는 안 보고 갈라설 거다. 라고 하니 신랑이 앞으로 본인 연차 수당 반은 저 사고 싶은 거 사고 자기는 안 줘도 된다고 미안하다고 연신 그러더라고요. 제 연차 수당은 자유적금에 넣고 있고요. 하지만 신랑 천성이 뭐 쉽게 바뀌겠나요?
평생 집안 호구 노릇하고 살던 사람인데 이제 다시는 못 그러도록 제가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속상하네요. 응원의 댓글도 많았지만 이런 저보고 치사하고 찌찌하다는 댓글도 보았는데 정말 제가 그런가요? 저는 그동안 열심히 살면서 아낀 죄밖에 없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고 이제부터 시댁에서 썼던 외식비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가끔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차라리 잘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호구생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그 돈으로 조금이라도 풍요롭게 살며 저를 위해 쓰려고요. 응원해주시고 읽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